할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제 일입니다. 제 앞에서 26살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제발 한 번만 안아주세요. 60해를 넘게 살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퇴 후에 시니어 재취업 학원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던 한 아버지가 평생 밀어냈던 딸 그리고 얼굴도 몰랐던 손자와 뒤늦게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가득히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3, 이름은 김동수입니다. 20살 때부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공돌이, 나중엔 반장, 마지막엔 생산 차장까지 올라갔죠. 분량 하나만 나와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근데 정작 제 딸에게는 그 꼼꼼함이 잔인함으로 남았더군요. 제 딸 이름은 김은지입니다. 지금 46인데 저랑 말 한마디 안 나눈 지 거의 15년이 다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짓밟은 게 바로 제 딸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대학 다니던 딸이 어느 날 잘생긴 청년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소개할게, 도윤 오빠야. 깔끔한 정장에 말투부터 범상치 않더군요. 아, 이 애는 우리같이 평범한 집안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한성그룹 한 회장님 아들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은지랑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그룹. 제가 평생 부품 납품하던 바로 그 대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좀 들떴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딸이 저를 피하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들이댔습니다. 야, 김은지,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한참을 울다가 애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다음에 튀어나온 말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말입니다. 당장 지워. 딸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도 책임진대 결혼할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 네가 재벌집에 내가 거기 가면 사람 취급이나 받을 것 같아? 헛생각하지 마. 그대로 놔두면 내 인생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 그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니까 하는 말이야.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 한성그룹 쪽에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은지 양도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처리라는 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저도 알았고 그들도 알았습니다. 딸은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제발 이 아이 낳고 싶어. 근데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인생 버릴 거야?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날 이후 딸은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더니 학교 근처에서 지내겠다며 나가버렸죠. 그리고 몇 달 뒤 다친 새처럼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없는 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한성그룹 회사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에서 어느 날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고 한도윤 상무 추모식? 사진 속 얼굴을 보고 저는 딱 한숨만 내쉬었어요. 뉴스에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 과속, 졸음운전, 본인 과실.
그 한 줄로 제 딸이 그렇게 좋아했던 남자와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딸에게 이야기해 줄까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한 번 허리를 꺾어 놓은 아이한테 또 칼을 들이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뒤로 몇 년 공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어느 날 사장님이 회의실에 앉혀놓고 말하더군요. 동수 씨, 이제 그만 눈치챌 때도 됐잖아. 그렇게 저는 명예퇴직 안내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1억 조금 넘게 받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딸은 결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 저랑은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아내는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아카데미 멘토 모집. 경력 많은 시니어가 청년 구직자한테 자기 경험을 나누고 현장 감각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더군요. 한성그룹이 후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참 웃긴 인연이죠. 그래도 집에 앉아 술만 마시고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 지원했습니다. 이력서에 품질관리 30년, 생산관리 10년. 금방 연락이 왔어요. 김동수 선생님, 다음 달부터 멘토로 와주세요. 시니어 재취업 학원 첫날 강의실 문을 여니까 회색머리, 흰머리 선배들이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한 이야기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군요. 진짜 재밌는 건 우리가 교육을 받는 줄 알고 왔는데 처음 프로그램 설명하는 대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청년들의 멘토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한 명씩 짝지어져서 청년 구직자들과 프로젝트를 하실 거예요. 머리가 아득하더군요. 내가 요즘 애들 멘토를 한다고? 그렇게 저는 한 청년과 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후, 26살. 그 아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제가 밀어냈던 그 아이랑 연결될 줄은 진짜 꿈에서도 몰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15분 정도 늦게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어폰을 끼고 말입니다. 제가 뭐라 하려는데 애가 먼저 말했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멘토님 맞으시죠? 말 끝에 붙는 멘토님에서 벌써 비꼬는 맛이 느껴졌습니다. 살짝 웃으면서 손을 내밀며 한지우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손은 공손히 내밀었지만 눈빛에는 내가 한수위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첫날이니 저도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멘토랑 멘티들이 한 팀씩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에 왔냐고 물었더니 지우가 한숨을 푹 쉬며 솔직히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인성교육 좀 받고 오라고 해서 왔다더군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으니 지우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턱으로 강의실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한성그룹 로고가 박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성그룹, 그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성그룹? 한 회장? 그럼 도윤이 아버지? 머릿속에서 오래 묵혀뒀던 이름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한도윤.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남자,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남자, 그리고 몇 년 전 뉴스에서 졸음운전 사고로 죽었다던 그 사람.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후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눈매, 웃는 습관, 머리를 극적이는 버릇까지. 젊은 시절 도윤이랑 어딘가 닮았다는 생각이 몸서리치게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낡은 서랍 하나가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안에는 제가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우라고 강요했던 딸의 뱃속 생명. 만약 그때 정말로 안 지우고 어딘가로 보내졌다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스스로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지우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주 수업날 지우는 또 늦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수업이 끝날 때쯤 들어왔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며 톤을 높이자 그룹 미팅 때문에 연락하려 했는데 정신이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툭 던지더군요. 내 시간은 소중하고 남의 시간은 안 소중하냐고 따졌더니 자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제가 조금 격하게 말했는지 지우 표정이 굳더니 책상을 꽉 쥐더군요. 멘토님은 자기가 뭘 감당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감당하는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지우가 헛웃음을 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선요, 전 그냥 죽은 아버지 때문에 존재하는 애예요. 죽은 아버지라니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한도윤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한성그룹의 흑역사라고. 그 이름이 제 귀에 꽝 하고 박혔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다시 물었더니 한도윤이라며 어디서 들어봤냐고 되물었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그냥 뉴스에서 본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지우는 제 표정을 잠깐 보더니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자기도 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다고요. 얼굴이 좀 닮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빠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니까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쭉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수업 끝나고 저는 학원 사무실 게시판을 기웃거렸습니다. 한성그룹에서 가져온 홍보물, 그 중에 추모식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한도윤 상무 25주기. 커다란 사진 속에 젊은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사진 하나, 유가족 및 임직원. 도윤의 아버지, 그러니까 현 회장 옆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여자 제가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딸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처리를 한다며 찾아왔던 차갑게 웃던 그 여자. 걱정 마세요. 은지양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진짜로 아이를 없앤 게 아니라 어딘가로 보낸 건가?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우는 제 딸의 아들이고 제 손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요. 한번 의심을 품으면 없는 것도 자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이후로 지우가 웃을 때마다 저는 도윤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멘토님, 그건 요즘 트렌드 아니에요. 라고 애가 웃으며 말할 때 입술 옆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 예전에 도윤이 집에 왔을 때 제가 씩씩거리며 쳐다보는데도 밝게 웃던 그 얼굴. 다 겹쳤습니다. 게다가 지우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 동그란 원 안에 이제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애가 무심하게 웃으며 이니셜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네 집에서는 다들 한 글자씩 새기는데 이건 아버지가 준비하셨다는 얘기만 들었다더군요. 이제이가 뭐냐고 다시 물었더니 글쎄요라며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할머니는 얘기하기 싫다고 한다면서 아마 어떤 사람 이름일 거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이, 은지, 김은지. 그날 밤 결국 저는 핸드폰을 열고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딸. 몇 년 동안 전화 걸었다가 끊었다가
수십 번을 반복했던 번호.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 신호가 2번 울리더니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몇 년 만에 듣는 딸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건조했습니다. 은지야라고 부르자 잠깐의 침묵 뒤에 번호 안 바꾸고 있었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안 바꿨다고 혹시나 내가 먼저 전화할까 봐서라고 했더니 딸이 짧게 웃으며 아빠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너 옛날에 그때 정말로 그 아이 지웠냐고 물었습니다. 말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낮게 웃으며 이제 와서 그걸 묻고 싶냐고 했습니다. 뭐라 말하려는데 딸이 그날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날이냐고 되물으니 병원 앞에서 아빠가 내 손 잡고 말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 망치지 마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집 앞에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없는 척하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니 물었습니다. 아이를 지운 건 나였을까, 아빠였을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깊게 숨을 쉬더니 솔직히 말해줄까, 정말로 알고 싶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응, 알고 싶다고 답했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 안 지웠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라고 되물으니 한성그룹에서 사람을 데려왔다고, 아빠가 도장 찍어준 서류 기억 안 나냐고 했습니다. 서류? 분명히 어떤 서류에 사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딸을 학교에 다시 보내주겠다는 말만 믿고 읽지도 않고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이 양육권 포기 각서였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낳고 며칠만 같이 있다가 한성그룹에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더군요. 딸에게 다시는 그 아이를 찾지도 말고 나타나지도 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타버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아마 도윤 오빠 집에서 크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딸이 답했습니다. 한지후. 그 이름 3글자가 제 귓속에서 폭발하듯 울렸습니다. 그날 전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는 얘기하기 싫다며 아빠도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하더니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학원에서 항상 제 앞에 앉아 졸다가도 공장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는 한지우가 우리 딸이 속절없이 빼앗긴 그 아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쫓아냈던 제 딸의 첫사랑의 아들이고 제 피가 절반이나 섞여 있는 제 손자 한지우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지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색했습니다. 애가 웃으며 장난을 칠 때마다 제 입술 끝에서 자꾸 우리 손자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너 공장 구경 가볼래? 내가 평생 있던 곳. 지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죠. 어차피 저희 그룹도 제조업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제가 몇 년 전까지 다니던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이미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라인 절반이 멈춰 있었고 불 꺼진 창고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여기 되게 쓸쓸하네요. 야, 예전엔 여기가 밤에도 불이 꺼질 줄 몰랐다. 멈춰있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저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저쪽에서 검사하고 저기서 포장하고 한 번만 불량 나도 라인 다 멈추고 그랬어. 지우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애가 슬쩍 물었습니다. 근데요, 왜 그만두셨어요? 회사에서 이젠 내가 필요 없대더라고. 명예퇴직 당했지. 지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몇 년 됐지. 그게 그 한도윤 상무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였나? 그 순간 지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때 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었지. 야간에 생산 라인에서 기계가 사람을 끌어들였어. 안전 센서가 작동을 안 했거든. 그때 죽은 애가 막 23, 외주업체 소속이었을 거야. 지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단순 사고, 근로자 부주의. 그렇게 발표했지. 정말 근로자 잘못이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기계가 멈췄어야 했어. 근데 왜 안 멈췄냐고? 생산량 때문이지. 그 한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후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고 조사한 사람이 혹시 한도윤 상무였어요? 그래, 정확히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 제 아버지잖아요. 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항상 문제였어요. 사고를 덮었어야 했는데 괜히 파고들다가 이상한 소문만 만들고 죽었다고. 근데 방금 멘토님 얘기 듣고 보니까 문제를 만든 건 우리 집이었네요.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성그룹이 그동안 졸음운전 사고라고 떠들었던 그 사건 뒤에 공장에서 죽어간 한 청년의 죽음, 그리고 그걸 제대로 밝히려다가 오히려 문제 아들로 낙인 찍힌 지후 아버지 도윤의 진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지우는 그날 이후로 수업에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폰을 보며 노는 게 아니라 공장 구조도도 그려보고 저한테 이런저런 걸 물었어요. 만약에요, 그 사고를 아버지가 끝까지 파고들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글쎄, 회사 입장에선 안 좋은 일이지. 그럼 제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 있었을까?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전 이렇게 멋진 재벌 3세는 못 됐겠죠.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자기 혐오가 담겨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애한테 우리 얘기하지 마, 부탁이야. 그 한 줄을 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지야, 그러면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거잖아. 결국 저는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아직은 말하지 않을게. 대신 언젠간 너도 그 아이 앞에 서야 한다. 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제게 그러더군요. 멘토님,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너희 집이 무슨 알바야? 그래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현장감이 없다는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어서요. 한성그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꽤 들었나 봅니다. 제가 머리를 극적이다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 정비소 하나 있다. 거기 사장님이 내 후배야. 손님들 차 받아주고 청소하고 그냥 몸 좀 쓰면 돼. 좋아요, 해볼게요. 그렇게 재벌 3세라는 아이는 인생 처음으로 정비소 바닥을 쓸고 엔진오일 냄새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름 묻는다고 싫어했어요. 아, 멘토님. 이 옷 얼마짜리인데요? 야, 옷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또 그 소리네. 그러면서도 애는 묵묵히 했습니다. 세 번째 주쯤 되자 사장님이 슬쩍 그러더군요. 야,
너네 그룹에서 이런 애 또 없냐? 생각보다 잘해. 눈치도 빠르고.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 피가 어디 가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내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지우가 어느 날 헬쑥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멘토님, 혹시 회사 내부 문서 보는 법도 아세요? 문서? 네, 그 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장 사고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를 어떻게 뒤져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너 미쳤냐? 무슨 회사 사고 자료를 내가 왜 뒤져? 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요, 아버지가 그 사고 조사 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고서가 아무 데에도 없어요. 전산에도 서류실에도 다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보고서가 없었던 것처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회장의 오른팔, 이사들 사이에서 늘 실세라고 불리던 사람. 김세훈 이사 말이냐? 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멘토님도 아세요? 어디 모를 사람이냐? 그 양반이 내 할아버지 옆에서 30년을 있었잖아. 근데 이상해요. 제가 그 사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랑 할아버지 표정이 이상하게 굳거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사고, 죽은 청년, 그걸 파고든 도윤, 그리고 졸음운전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교통사고. 그 모든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지후와 제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점. 제가 평생 피하고 도망치던 그 죄가 한꺼번에 제 앞에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비소 일을 마친 지우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멘토님, 오늘 집에 좀 가도 돼요? 집에 안 가고 그럼 어디 가냐? 멘토님 댁이요. 허름한 제 원룸에 둘이 앉았습니다. 라면에 김치, 그리고 소주 한 병. 지우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 26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술 허락 받았습니다. 멘토님이랑만 마시라고. 저희 할머니가요. 그 말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 나도 알고 있지. 딱 봐도 세상에서 제일 지키고 싶은 게 내 할아버지 체면인 분. 지우가 소주를 한 잔 털어넣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였죠. 근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가 웃으면서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지후야, 괜한 거 파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 너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미쳐보기로 했습니다. 멘토님, 저 회사 박살 낼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손자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제자 중 하나로 생각할 건지. 소주 3잔쯤 들어갔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후야. 네. 너 외할아버지 본 적 있냐? 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쪽이요?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제 곁에 없었다니까요. 그래. 근데 내 엄마 이름 알지? 모를 줄 아세요? 한성가에서 금기어거든요.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김은지. 그 이름을 지후 입에서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멘토님 우세요? 그래, 울었다. 왜요? 내 딸 이름이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딸 김은지. 지우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 깨지는 소리가 원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멘토님이 그래, 내 외할아버지다, 이 자식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손자를 두 팔로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지우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다. 그때 제 나이 63,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 이제 다 풀렸네. 근데요, 인생이 그렇게 순탄할 리가 없죠. 지후와 제가 서로를 알아본 그날 밤 이후로 한성그룹에서는 모든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은지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마음먹고 한 걸음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고요. 눈물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한쪽에서 먼저 터지면 반대편에서도 알아서 터집니다. 한참 울고 난 뒤에야 지우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예요? 농담 아니죠? 저 진짜 외할아버지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외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 엄마도 여전히 살아있다. 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또 찢어지더군요. 너 내 엄마 죽었다고 들었지? 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엄마 대신 나 키웠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오늘은 욕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는 안 죽었어. 혼자 살면서 서울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애가 숨을 멈춘 것처럼 서 있더니 물었습니다. 나를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 있어요? 그 질문에 나는 답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한 번이라도 저 보러 온 적 있어요? 애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니, 눈에 띄게 간 적은 없을 거야. 지우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엄마도 할아버지도 나를 버린 거잖아요. 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똑바로 해. 누가 너를 버렸냐? 엄마도 아니다. 너 버린 건 너 외할아버지 나야. 내가 내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도장 찍어주고 내가 없는 일로 하자 했어. 내가 내 엄마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원망할 거면 날 원망해. 내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지우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애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알았어요. 그럼 둘 다 원망할게요. 씁쓸했지만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원망해도 된다.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한다. 내 엄마가 절 보고 싶어 할까요? 그건 내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더군요. 3번, 4번, 5번.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내 아들 우리 집에 와 있어. 오늘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일요일에 나랑 한 번만 보자. 한참 뒤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장소랑 시간 보내. 딱 그 말뿐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기적 같았습니다. 일요일 지우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내 집엔 못 온다. 넌 쉬어라. 무슨 약속인데요? 어른들 약속이야. 애가 수상쩍다는 눈으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혼자 뭐 하시려고요? 지후야, 노인네도 사생활이 있는 법이지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고는 딸과 약속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사람들 많은 곳 말고 조용한 골목 안에 있는 밋밋한 프랜차이즈 카페. 나는 미리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예전보다 짧아졌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더군요. 눈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빼고 앉으면서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다고 했잖아. 빨리 해.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 아들, 지우에 대해서 알고 있다. 도윤이 아들 말이다. 그리고 지우가 시니어 재취업센터에 나와서 나한테 교육받는 것도 말했습니다. 은지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그 아이가 아빠 멘티야? 그래. 처음엔 모르고 만났지. 근데 알게 됐다. 지우는 알아? 이제 안다. 적어도 내가 외할아버지라는 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적어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준 거잖아. 은지야, 지우에게 외할아버지라도 생긴 거 그건 다행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그럴까?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우리 그만하자. 서로 탓하는 거. 그럼 탓은 나만 받겠다. 근데 이제라도 지우 앞에 서줘야 한다. 무슨 말이야? 지우가 너한테 묻고 싶어 하는 게 많다. 왜 나를 두고 갔냐? 왜 한 번도 안 왔냐? 왜 죽었다고 했냐? 은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줄 건데? 진실? 진실은 아빠 나도 그 집 사람들한테 협박받았어.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 말 듣고 그 집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했고 지우 곁에 가면 그 아이 인생이 더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쳤어. 그래도 이제는 다르다. 뭐가 달라? 지우가 커서 자기 발로 진실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젠 내가 도망 안 칠 거다. 은지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싸우게 될 수도 있어. 한성그룹이랑 그 집이랑. 좋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너 편 들 거다. 내 손자 편 들 거고. 은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역할 하려고? 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후 요즘 어때? 그 질문 하나에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잘 컸어. 생각보다 따뜻한 아이야. 빈말 아니고 눈치 빠르고 머리도 좋아. 좀 비뚤어진 척 하는데 속은 여리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은지가 살짝 웃었습니다. 누굴 닮겠어. 그 집 피지. 그 집 피만 있냐? 잠시 후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그 아이 직접 보면 버틸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버티지 못하더라도 한 번은 봐야 한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볼게. 그 한마디가 우리 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성그룹 안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어느 날 얼굴이 잿빛이 된 채로 학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제 애는 공식적으로 나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오늘 긴급 이사회 열렸어요. 제가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린 글 때문에. 익명? 무슨 글? 네, 공장 사고 관련해서 질문 올렸거든요. 왜 당시 조사 보고서가 사라졌냐? 왜 유가족 보상 내역이 비공개냐?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너 이 회사가 어디라고 그런 짓을 해? 익명인데요, 뭐. 너희 집 같은 데는 익명도 신분증이야, 이놈아.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딱 걸렸어요. 오늘 밤 할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아마 박살 내려고 부르는 거겠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후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나도 같이 갈게.
너네 집, 이제 숨길 것도 없다. 지우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거기 한성그룹 회장이에요. 그냥 할아버지 아니고. 그래서 더 가야지. 내가 그 집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다. 저녁 한성그룹 회장 집. 지우 말대로 서울 평창동에 자리 잡은 거대한 집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하고 문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기세가 느껴지더군요. 경비가 나를 막았습니다. 여기 출입 허가 받으셨나요? 지우가 나섰습니다. 저랑 같이 왔습니다. 가족이에요. 외할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경비 얼굴이 재밌게 변했습니다. 거실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그 아내, 그리고 김세훈 이사. 지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왔습니다. 회장이 지우만 보다가 내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분은? 지우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김은지의 아버지 김동수 씨.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얼굴이 굳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난 아니고요. 제 친엄마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먼저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회장도 부회장도 아닌 김세훈 이사가 입술을 아주 살짝 깨물었습니다. 김은지? 죽은 줄 알았는데.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제 딸을 죽었다고 믿게 만든 사람이 바로 김세훈입니다. 김세훈 이사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우리가 따로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잘됐다. 오늘 다 털어놓자. 회장이 지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집안을 공개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으면 난 내 손으로 끝을 내야 한다. 어디서부터 듣고 싶냐? 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공장 사고부터요. 회장이 나를 향했습니다. 당신이 그 공장에 있었나? 40년 있었소. 그럼 다 알겠군. 그때 김세훈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여기서. 김 이사, 입 다물어. 회장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김세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후야, 내 아버지 도윤이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고집 센 놈이었다. 공장 사고가 났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 했다. 외주업체, 하청, 책임 떠넘기고 합의금 조금 쥐어주고 그렇게 끝내야 주가 안 떨어지고 언론도 조용했다. 김세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처리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도윤이는 그게 싫다고 했다. 사람이 죽었으면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게 첫마디였다. 안전 센서가 왜 꺼져 있었는지, 교육은 제대로 되었는지, 약은 수당은 줬는지, 그걸 다 조사해서 내게 보고서를 갖고 왔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었지. 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부담스러웠다. 외부 감사, 언론, 정부. 다시 그 사고를 파헤치면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일해왔는지 다 드러날 게 뻔했다. 김세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랬다. 나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어버렸지. 그리고 도윤이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 회장의 그 말에 내 머릿속에서 20년 전 내가 딸에게 했던 말이 겹쳐 보였습니다. 없는 일로 하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더군요. 근데 도윤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노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대학 동기에게 사고 자료를 넘겼어.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세상 밖으로 알리라고 말이야.
김세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걸 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그 뒤로 너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로 졸음운전한 게 아니었어요? 회장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니다. 지우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김세훈이 벌떡 일어서며 회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 회장님, 그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회장 말고는 아무도 저런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도윤이는 혼자 차를 타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도 같이 멈춰버릴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말하던 졸음운전 사고가 실은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사고처럼 보이게 꾸민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이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늙은 회장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 이사가 제안했다. 회장님, 저 차를 누가 건드려도 졸음운전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세훈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도, 그래, 나도 동의했다. 회장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키려고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 브레이크, 센서, 시간, 모든 걸 계산해서 고속도로에서 한 번만 충격이 가도 운전자 과실 탓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말하면서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도 회사와 수만 명의 직원을 위한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이 지금 내 손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우가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에서 나왔던 건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래, 거짓말이었다. 김세훈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숫자가 중요하지. 한 사람 죽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그때 나섰습니다. 너 입 닥쳐라. 난 니들 때문에 죽은 애 얼굴 기억한다. 그날 공장에서 죽은 23살짜리. 허리 굽혀 인사하던 눈빛, 기계 아래 깔려 숨이 막혀 있던 얼굴. 다 기억한다. 너도 기억하냐? 김세훈이 눈을 피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도 죽었고 내 양심도 죽었다. 나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그날 죽었다. 근데 내 손자는 살아있다. 이제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야 한다. 이후 모든 게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검찰, 노동단체. 그 모든 단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공기가 숨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지우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회장은 손을 덜덜 떨고 있었고 김세훈은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만 남았네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죠. 사고 보고서, 사실관계 다요. 김세훈이 비웃었습니다. 야, 한지후, 너 지금 내가 뭘 버리는지 알아? 지금 이 집, 이 회사, 이 재산. 지우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거요? 다 제 거 아닌 거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김세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그 대신 넌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내 엄마도 다신발 못 들이게 만들 거고. 그때였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서워야 정상인가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검은 코트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딸 김은지였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은지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응, 엄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 부인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은지, 내가 왜 왔어? 은지가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당신들이 쫓아냈으니까. 제가요. 제가 제 발로 왔어요. 이젠 도망 안 치려고. 지우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살아있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지우야. 잠깐만요. 그 전에 지우가 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여기 아버지 죽음 숨긴 사람, 공장 사고 숨긴 사람, 그리고 제 존재를 숨기고 엄마를 죽었다고 만든 사람 다 모여 있죠? 오늘 저 이 집에서 쫓겨나도 좋으니까 딱 하나만 해주세요. 진실 숨기지 말고 전부 밝혀주세요. 김세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회장님, 당장 저 인간들부터 내쫓으십시오. 제가 나섰습니다. 저 인간들이라니요. 누구리요? 공장에서 죽은 애들? 뺑소니 당한 피해자 가족? 아니면 여기 있는 내 딸이요? 김세훈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좀 하세요. 공장 노동자 주제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장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김세훈, 지금 누굴 향해 그런 말을 했나? 김세훈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나보다 이 사람 말이 더 맞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우리 회사 밑바닥을 지탱한 사람이다. 넌 내 옆에서 그 밑바닥을 썩게 만든 놈이고. 김세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다 제 탓으로 돌리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이제라도 내 죄는 내가 져라. 그럼 회장님 죄는요? 내가 혼자 했습니까? 회장님도 졸음운전 거짓말 사인하셨잖아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그래서 내 몫의 벌은 내가 받겠다. 지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지도 저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회장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내가 원하는 게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라면 나도 이제 숨지 않겠다. 회사 주가 떨어질 거다. 재계에서 손가락질할 거고 우리 집안은 쫄딱 망했다. 소리 들을 거다. 그래도 할 거다. 김세훈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생각을. 넌 이제 생각 안 해도 된다. 내일부터 회사 오지 마라. 법무팀 통해서 너와 나 같이 조사받자.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 재벌 회장을 인간으로 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 깨닫는다고 다냐 싶기도 하고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널 손자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지우려고 했던 이름까지 끌어안고 살아온 죄도 있다.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약속이 오갔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나는 스스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그리고 공장 사고 자료, 뺑소니, 사건 조작 자료, 노무 관련 비리 자료 전부 내 이름으로 넘기겠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너는 어느 쪽에 서고 싶냐? 피해자 쪽이요. 그러면 너와 내 엄마 그리고 이분. 세 사람은 피해자 측 참고인으로 서라. 우리 집안과 회사와 나를 마음껏 증언해라. 은지가 나섰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다. 내가 겪은 일을 내가 말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죄를 다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날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늦었어요. 그래, 늦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결정이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면 지후 앞길은 너희 셋이 잘 결정해 주길 바란다. 여기까지가 집안에서 끝난 약속입니다. 그 다음날 TV 뉴스, 인터넷, 신문 전부 한성그룹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공장 사고 및 뺑소니 조작 자진 고백, 재벌 2세 죽음 졸음운전 아닌, 타살 의혹,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20년 만에 드러나 그 많은 제목들 사이에 사실 제 이름은 잘 안 나왔습니다. 김동수? 누구야 그게? 아마 대부분은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어차피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제 딸, 제 손자, 공장에서 죽은 청년, 뺑소니 당한 피해자 가족.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검찰청 조사실에 앉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는 공장 생산 차장이었습니다. 그날 안전센서를 끄라는 지시를 윗선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물량 안 맞추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까?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요. 사람 죽어도 기계만 안 멈추면 장땡이었던 시스템이요. 그래도 이제라도 말하겠습니다. 그날 죽은 작업자 이름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천천히 한 글자씩 불러줬습니다. 박민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은 길었습니다. TV에서는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 방송했습니다. 회장님, 이 뺑소니 사건 조작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아드님을 회사 때문에 희생시키신 거 후회하십니까?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아무것도 돌려놓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법정 한쪽 방청석에 저와 은지,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저 사람 처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지난 세월의 죄와 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김세우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횡령, 증거 조작, 뒷돈, 숨겨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회장은 징역 5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재벌 회장이 수에 입고 끌려가는 장면을 제가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처참하기보단 조금은 안도돼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성그룹은 그 뒤로 많이 변했습니다. 회사 일부 매각 및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또 회장이 자진해서 내놓은 지분과 재산으로 새로운 재단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무엇는지 아세요? 한민안전희망재단. 재단 이름은 두 사람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박민수의 민자와 그룹의 잘못을 파고들던 한도윤의 한자를 따서 한민재단이 된 겁니다. 그 재단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하청 노동자 지원 및 혈액암 소아 환자 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살리는 일이지요. 한민재단 초대 이사장을 누가 맡았을까요? 지후요? 아닙니다. 지우는 재단을 맡을 나이도 아니고 실력도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회장 부인은 남편을 따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재단 초대 이사장은 공장에서 평생 욕먹으며 버티던 한 늙은 노동자였습니다. 바로 저 김동수요. 이사장 의자에 앉았을 때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 같은 아버지는 만들지 말자, 저 회장 같은 노인이 나오지 않게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공장에선요, 기계가 멈추는 게 제일 큰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다치는 게 제일 큰 사고입니다. 사장님이 뭐라 해도요, 불안하면 기계 멈출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듣겠지만 나중에 꼭 기억해 주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손자 지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지우는 한성그룹 후계자가 아니라 재단 운영 실무자, 노무 담당자로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딸 은지는 한성그룹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민재단 상근 상담사로 일합니다. 산재 피해자 가족들, 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 돌아와서 그러더군요. 아빠, 나 그 사람들 얘기 들을 때마다 내 옛날 모습이 자꾸 겹쳐 보여. 그래서 힘들어? 힘들지.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살아있다는 느낌도 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사는 건 그렇게 버텨보는 거더라.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진실을 밝히고 재판을 끝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단이 문을 연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동수 이사장님이십니까? 저는 한성그룹 노동조합 대표입니다. 그 말에 저는 좀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사장님, 재단에서 하시는 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사장님, 지금 한성그룹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감옥 가시고 회사 쪼개지고 재단 만들어지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일 자기가 잘릴지 말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재단 교육이 아니라 오늘 밤 집에 가져갈 월급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 위에 재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먼저 살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정리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너 내일 시간 있냐? 우리 공장 한 번 더 가봐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 다음 날 아침 저와 지우는 다시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성 부품 제2공장 정리해고 반대. 노동자들 몇 명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동수 이사장님이십니까? 어제 전화드린 노조 대표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고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 꺼진 라인이 더 많아졌고 사람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노조 대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건 터지고 나서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300명 정리해고 통보받았고요. 다음 달엔 여기 문 닫는다고 합니다. 다들 전직 지원금 받고 나가라는데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50 넘은 사람이 어디 가서 다시 일을 구합니까? 저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멈춰있는 기계들, 쌓여있는 먼지, 그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제가 40년을 함께 일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김 차장님 아니십니까? 여기 왜 오셨어요? 이제 재단 이사장 하신다며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박 반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단에서 안전 교육하신다는 거 뉴스에서 봤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김 차장님, 우리는 안전 교육받을 공장이 이제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이 공장 살릴 방법 없을까? 한성그룹 이름 빼고 독립법인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자금은 어떻게 하세요? 분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재단 자금 쓰면 어떨까? 지후와 은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이 사태의 피해자가 누구니? 죽은 사람만 피해자야? 지금 당장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니냐?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외할아버지만 욕먹어요. 재단 돈 빼돌렸다고 생각하죠.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돈으로 공장 사람들 살리면 그게 남는 장사 아니겠니?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쉬는 건 죽어서 해도 된다. 지금은 할 일이 남았어. 결국 저는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재단 기금 일부를 공장 인수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재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우리 재단 목적이 뭡니까? 노동자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유가족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녔습니다. 공장에서 돌아가신 분 가족,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가족, 모두 12가구였습니다. 마지막 집 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민안전희망재단 이사장 김동수라고 합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 재단.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돈 가지고 공장 산다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공장이 문 닫으면 300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것을요. 그들도 할머니 아들처럼 억울한 피해자이니 재단 돈으로 그들을 살리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누구 잃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이사장님도 누군가 잃으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딸 첫사랑이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를 26해 동안 못 봤습니다. 그게 다 그 회사 때문에. 할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도 우리랑 똑같네요. 좋아요. 우리 아들 돈 쓰세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공장 이름에 우리 아들 이름 하나 넣어주세요. 민수라고. 박민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2가구를 다 돌고 나니 석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장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새 공장 이름은 한민정밀이었습니다. 한도윤의 한, 박민수의 민, 그리고 죽어간 모든 이들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개업식 날 노동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400명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다른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처럼 공장에서 40년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공장은 새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공장에서는 사람이 기계보다 먼저입니다. 물량이 안 맞으면 고객한테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면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이름 한민정밀. 여기 하는 제 딸이 사랑했던 한도윤 씨, 미는 이 공장에서 돌아가신 박민수 씨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지우입니다. 한성그룹 회장 손자였던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 공장 사고를 조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공장에서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은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나도 같이 할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과 제 손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개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장 마당에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 씨, 보고 계십니까? 당신 아들 잘 컸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잘 있습니다. 이제 당신 편히 쉬셔도 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 뭐 하세요? 지우였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있었다. 지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도 같이 해도 돼요? 그럼. 우리는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공장 지붕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외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한민정밀은 제법 안정을 찾아가면서 일감도 늘었고 사람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1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공장 안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라인을 돌면서 안전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라인을 멈춥니다. 처음엔 작업자들이 불평했지만 이제는 다들 고맙다고 합니다. 은지는 재단과 공장을 오가며 상담사로 일합니다. 우리 셋이 같이 사냐고요? 아니요. 한 집에 붙어 살진 않습니다. 저는 재단 가까운 작은 원룸, 은지는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 지우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냅니다. 왜 같이 안 사냐고요? 서로 너무 늦게 만난 가족은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니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는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우가 알바하던 정비소 앞 순대국집에서 모입니다. 지우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조금 있다가 은지가 도착합니다. 근데 둘 다 저보다 빨리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갑니다. 둘이 먼저 이야기 나누게 하려고요. 제가 들어갈 때쯤이면 둘이 늘 같은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우야, 너 이번 달 카드값 뭐냐? 엄마, 나 이제 사회인이야. 조금 쓰면 어때? 조금, 그게 조금이야?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 거죠. 어느 날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이제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때요, 그날. 엄마 배 안에 있던 저를 지우라고 했을 때 외할아버지 후회하세요?
나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한다. 숨 쉴 때마다. 지우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 저는 외할아버지 미워해도 돼요? 평생 미워해도 돼요? 그것도 된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한번 안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냥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지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 울어. 순댓국 식는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죠? 이 이야기가 재벌가 이야기 같기도 하고 공장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늙은 아버지 하나가 뒤늦게 가족 앞에 서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 청년이 이름만 화려한 삶에서 내려와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처 뒤에 숨어 있던 한 여자가 자기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딸을 이해하지 못했고 딸의 사랑을 짓밟았고 손자를 모른 척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것, 늦었어도 시작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나이 든다는 게 뒤로 물러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으면 늦게라도 고쳐볼 수 있고 가족한테 잘못했으면 늦게라도 용서를 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도요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저 김동수는 60 넘어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길고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살짝 눌러주셔요. 저 같은 늙은이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